자, 이제 2차 가부개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가부개혁의 배경. 흥선대원군 실각.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언제만 있었냐? 1차 때만. 알겠죠? 자, 그리고 군국기무처 폐지. 자, 군국기무처도 역시 언제만? 1차 때만. 알겠죠? 그래서 특징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다른 2차 가부개혁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홍범 14조 반포. 자, 여기서는 홍범 14조. 홍범 14조라고 하는 건 가부개혁의 내용을 담은 헌법과 같은 문서. 자, 헌법과 같은 문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전에 헌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헌법은 쫙 뭐였지? 쭉쭉쭉 뭐였지? 경국대전. 네, 경국대전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경국대전 체제가 무너지고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아, 이거 헌법이구나.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헌법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그래요. 몇 개 안 나와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헌법 체제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김웅집 내각. 자, 앞에서 우리가 1차 김웅집 내각이었죠. 자, 그러면 1차 김웅집 내각에서 2차 김웅집 내각의 차이점은 뭐냐? 박영효가 왔다는 거. 박영효라든가 서광범이라든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에 뭐 했던 사람? 갑신정변 주도자. 자, 갑신정변의 주동자로서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은 뭘까요? 친일이겠지, 당연히. 자, 1차 가부개혁 때는 성격이 어떠냐면 주로 군국기무처가 주도를 해요. 왜 주로 군국기무처가 주도하냐면 일본은 지금 정신이 없어. 청일전쟁 하느라고. 자, 일본이 군국기무처에게 맡겼어요, 개혁을.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는 사실 구성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혁이 그래도 좀 비교적 자주적이었던 거지. 그런데 자, 보세요. 가부개혁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1894년 12월쯤에 개혁이,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쯤에 중단이 되고, 자, 1차 가부개혁은 지금 여러분 책에는 6월이라고 써있지만 원래는 6월 말에 요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7월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94년 7월부터 1894년 11월까지 한 4달 정도 개혁안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한 게 1차 가부개혁인데, 왜 개혁을 중단했을까요? 그냥 쭉 할 수 있는데 중단을 하고 다시 2차 김웅집 내각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 청일전쟁에서 거의 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 1차 가부개혁은 청일전쟁 하느라고 간섭을 많이 못했어. 자, 2차는 청일전쟁에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다 이겼어. 자, 이제 2차 가부개혁은 일본의 간섭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일본의 간섭을 많이 하려면 누구를 데려다 앉히면 제일 좋아? 친일파. 그럼 그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박영효예요. 그래서 자, 2차 가부개혁은 청일전쟁에서 거의 승리했고 동학농민운동도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 다 정리한 거야. 이제 더 친일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더 친일적인 개혁을 해야지. 그게 2차 가부개혁이. 알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망명에 있었던 친일적인 박영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개혁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우두머리는 김웅집이죠. 영의정이 김웅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김웅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있는 거고 여기에 메인이 된 거는 누구예요? 2차 개혁에서는 박영효예요. 그래서 박영효 친일파가 주도했었다. 그래서 2차 가부개혁은 1차보다 더 친일적인 개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내용은 여러분이 1차랑 비교 잘 해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1, 2차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자, 봅시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8아문을 7부로 바꾸고 자, 8도를 23부로 바꾸고 개혁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제도 개편, 지방제도 개편. 자,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독립한다고 했는데 재판소를 설치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게 되죠. 자, 말하자면 재판은 재판하는 데가 따로 있고 군사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자, 원래 지방 수령은 군사, 행정, 사법이었지. 그런데 그 중에서 군사권과 행정, 사법권은 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지방관은 뭐만 해? 다스리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즉,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됐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은 따로 하는 데가 따로 있다고 이제 재판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법권은 따로 독립.
자, 그 다음에 훈련대와 시위대를 창설하게 되죠. 자, 그래서 훈련대, 시위대 창설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지방관의 권한 축소,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뭐 23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박영규란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경제사회에서는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게 반포가 돼요. 교육입국조서 말 그대로 자, 이제 인재를 등용하고 개혁을 하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교육이 되게 중요하구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장원이라는 걸 신설해요. 원래는 이제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눌 때 국내부라고 해서 왕실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내장원이라고 하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상리국, 유기전 폐지, 관세사, 징세사 등등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는 지방관의 권한 축소, 사법권 독립, 교육입국조서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가부개혁을 쭉 하고 있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중단을 했어요. 1895년 5월쯤에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삼국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삼국간섭 얘기하려면 우리는 청일전쟁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삼국간섭. 자, 2차 가보개혁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99페이지에 가보개혁 홍범 14조예요. 자, 임금과 각 대신, 임금은 대신과 의논해서 정사를 행하고 왕실과 종실과 외척 내정 간섭을 허가하지 않는다. 자,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조세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여기 탁지하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그래서 회계를 제정한다. 지방제도를 개정한다.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민법 형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재정을 탁집으로 일어나 한다. 몇 차 가보개혁이에요? 지금 제가 물어봤지. 재정을 탁지 아문으로 내가 금방 탁지 부라고 했니? 땡땡 탁지 아문으로 일어나 한다. 몇 차 가보개혁이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제 골라.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 1차야, 2차야. 1차. 왜냐면 우리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넘기기 여기 힘드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697페이지에 자, 697페이지 재정의 일원화에서 국가 재정의 사무를 어디에서 관할한다?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자, 그럼 몇 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이거예요. 홍범 14조가 몇 차 가부개혁에 발표됐지? 2차. 그런데 8아문을 7부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지? 2차 가부개혁.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2차 가부개혁 때 8아문을 7부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탁지 아문이라고 써있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홍범 14조가 발표되고 나서 탁지 아문이 탁지 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1차 때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탁지 부로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1차로 봐야 돼, 2차로 봐야 되면 무조건 복잡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난다. 몇 차야? 1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를 무슨 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2차인데 막 홍범 14조는 2차 때 발표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만 복잡해. 그냥 우리는 이거 재정을 탁지 아문으로 일어나 한다. 몇 차 가부개혁이야? 1차.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2차 때 발표된 홍범 14조지만 아직 부로 개편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문으로 써있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복잡하면 이것만 알면 돼.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나면 1차.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괜히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면 복잡해지고 나중에 헷갈려. 이것만 알면 돼. 탁지화문으로 제정이 일어나는 1차.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이 말한 건 생각 안 나고 헷갈리는 것만 생각날 거지? 걱정이다, 걱정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주로 많이 제시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12라든가 그 다음 14 요런 거 그 다음에 3번 여기 지금 2번은 빼먹었지만 2번 3번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청일전쟁 이후의 정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청일전쟁이 있었죠. 아까 우리 중간에 청일전쟁 일어났잖아요. 언제 일어났었냐면 동학농민운동 중에 패전개혁안 실천기 기억나죠? 전주 화약기에 자 중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고 가부개혁이 지금 추진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국기무처를 강요를 했었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자, 그러면 청일전쟁의 배경,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풍도 앞바다에 있는 청해 함대를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결론, 우리는 결론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됐어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는 이제 하관 조약 또는 마관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한다. 누구한테 준다? 일본한테 준다. 자,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너 갖고 싶지? 요동반도 타이완 너 줄게. 그래서 일본에게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동반도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앞에 튀어나와 있는 땅 아시죠? 여기가 요동반도. 자, 그러면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어. 러시아가 이런 데 다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 특히 요동반도 찜했어. 그런데 지금 요동반도를 누가 갖게 생겼어? 일본이 가져가게 생겼죠? 누가 열받아? 러시아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 둘까지 해서 셋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하게 돼요. 자, 그럼 삼국 간섭은 누구? 도. 자,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누구한테? 일본한테 다시 돌려줘라. 청나라한테 요동반도 타이완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압박을 가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내가 찜했으니까. 그래서 러푸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삼국 간섭은 러푸도, 러도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삼국 간섭이 있게 됐는데 일본이 아무리 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 나라가 갑자기 달려드니까 항복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다시 돌려주게 되고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그거 봤잖아. 청과 러시아가 막 경쟁해서 러시아가 더 이기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친러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친러파가 형성돼요. 자, 잘 정리해보세요. 순서대로 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요동반도를 가져가기로 했어. 그런데 러시아가 열받았어. 그래서 독이 한꺼번에 일본에게 압력을 넣었어. 일본이 굴복했어. 아, 러시아가 세구나. 우린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친러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파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러 내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 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 자, 박영유는 쫓아내고 박영유는 쫓겨나고 박영유는 왜 쫓겨나냐면 왜 우리 앞에서 왕과 왕비를 경궁으로 옮기고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갑신정변이. 자, 이거 고종이랑 명성황후가 뭐라고 생각했지? 이거 영모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박영유 미워해. 그래서 박영유가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뒤집어 씌워서 박영유 이제 모함한 거죠. 그러면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영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바로 박영유예요. 그래서 박영유는 이제 영모 혐의 쓰고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친러 내각이 들어서는데 친러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박정양, 이범진, 이완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이 이땐 친러파였어요. 그래서 친러 세력이 이제 정권을 차지한 게 바로 이 제3차 김홍집 내각.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본이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러시아 영향력이 세지겠죠? 자, 일본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 약화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야, 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였어? 그 러시아 세력 끌어들인 인물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죠. 누구를? 명성황후를.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자, 봅시다. 일본의 내정 간섭에서 탈피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일본에게 제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세력 만회 시도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삼국 간섭 때문에 약화됐던 세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이 러시아 끌어들인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해야겠다. 말하자면 이제 강화시켜야겠다. 그게 바로 명성황후였고, 결국에는 일본 낭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깡패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래야 되지? 엘리트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낭인 하면은 깡패고 깡패면 막 조폭이고 이렇게 우리는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고 다 엘리트 출신의 군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궐에 쳐들어가서 이제 왕비를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경복궁 건천궁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 궁궐이 있고 오코루라고 하는 전각이 있어요. 거기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오코루라고 하는 건물 사진 나오죠. 네, 그리고 장례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자, 아무리 그래도 명성황후 남의 나라 왕비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건인 거죠. 그게 바로 명성황후고, 처음에 일본이 부인했던 거 알아요? 우리가 안 했는데?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증인이 많았어. 왜냐면 이제 서양의 건축가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뭐 목격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인정. 그래서 그런 문서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당연히. 그게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8월에 있었던 을미사변이고요. 자, 그럼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만회가 돼요. 조선 안에서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게 되고, 자, 조선 안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 개혁이 을미개혁이에요. 자, 아까 을미개혁은 내용이 몇 개 안 된다 라고 했죠. 1, 2차가 헷갈리는 거지 3차 가보개혁인 을미개혁은 별로 안 헷갈리게 돼요. 자, 봅시다. 친러파를 축출하고 제4차 김홍집 내각. 제4차 김홍집 내각. 자, 그래서 이 김홍집 내각 여러분 헷갈릴까봐 703페이지 오른쪽에 살짝 보세요. 표가 있어요. 70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자 보세요. 1차 김홍집 내각은 1차 가보개혁 친일 내각, 2차 김홍집 내각은 2차 가보개혁 친일, 3차 김홍집 내각은 삼국간섭이 일어났던 시기죠. 친러. 네, 여기 성격이 써있죠. 친러네. 자, 4차 김홍집 내각은 을미개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차 김홍집 내각이 무슨 개혁을 주도했는지가 체크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자, 여기에서 김홍집 내각 성격 한번 체크해 보고, 우리는 702페이지로 갈게요. 내용! 자, 단발령 실시 볼까요? 단발령이 뭘까요? 단발령. 머리카락을 잘라라. 자, 머리카락을 왜 잘라야 돼? 너네 머리 감기 더럽고 힘들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라.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머리카락을 잘라라. 이거는 너네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겠다. 실제로는 이 머리를 자르라는 게 아니라 상투를 자르라는 거였거든요. 상투. 여러분, 상투는 우리나라 기록 중에 언제부터 상투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쭉 거슬러 가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상투는 언제부터 기록이 되냐면 위만이 올 때 상투 틀고 왔다. 그러니까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 그 전부터 있었겠죠, 물론. 그래서 요 단발령이라는 거, 야 그냥 머리 단발로 잘라라 이게 아니고 상투를 잘라라. 그래야 너네 민족 정신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반발한 거죠. 근데 이제 유생들이 막 반발을 하는데 이게 그냥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청투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그런 식으로 막 잘라버리게 되는 게 바로 단발령. 유생들이 반발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종두법. 종두법이라는 건 이거는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종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때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그 전염병의 예방,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백신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거를 맞는 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왜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게 종두법. 그 다음에 태양력 사용. 태양력.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그러니까 양력으로 바꾼 건데 이거 양력으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일본이 양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안 헷갈리고 침투하기 좋게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 쓰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게 양력이에요. 자, 태양력 알죠? 양력, 음력은 여러분 알죠? 자,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다. 자, 우리가 그 전까지 사용하던 연호는 가부개혁 때 쓰던 연호가 뭐였어요? 개국. 개국에서 뭘로 바뀌었어? 건양. 네, 개국에서 건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건양 연호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우편제도 재개. 자, 우편제도 우리 언제 하려고 했었냐면 갑신정변이 우정국 그거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잖아. 그때 우편 사무까지도 중단됐었어요. 왜냐면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요거까지도 중단됐었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다시. 그래서 우편 사무 재개, 우편제도 재개. 자,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 설치. 친위대, 진위대 설치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가 훈련대와 시위대를 만들었었어요. 2차 가부개혁 때 훈련대와 시위대를 만들었었는데 그 훈련대 중에 일부가 을미사변 일어날 때 일본군이 길잡이 삼아 데리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궁궐로.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대는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시위대는 또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위대와 진위대로 정비가 된 거예요. 원래는 훈련대와 시위대, 그런데 친위대와 진위대로 그러니까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정비가 새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소학교령을 발표해서 이제 학교를 세웠겠죠. 그래서 소학교령 제정 공포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단발령이죠. 단발령. 그 다음에 건양연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편사무 재개 이런 것도 시기 물어볼 때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개혁이 중간에 중단이 된다. 왜냐하면 유생들의 반발이 컸는데 특히 단발령이죠. 단발령 때문에 반발을 많이 했어요. 최익형 같은 인물은 최익형 또 나오네. 최익형 같은 인물은 부모가 준 것은 털끝 말하자면 털끝 하나라도 자를 수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머리를 자를 바에는 내 목을 잘라라. 이러면서 이제 막 강경하게 저항을 하기도 해. 상소를 올리고 막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제 개혁은 중단이 되고 그리고 1896년 2월에 아관 파천이 일어나면서 중단이 되는데 자 아관 파천은 고종이 경복궁에 살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고종도 멀지 않은 공간에서 이제 주거를 하고 이제 자고 있었고 말하자면 있었고 이 고종까지도 협박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제가 협박이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종까지도 억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도 지금 되게 불편하고 무섭고 왕비도 죽였는데 뭐 왕이라고 못 죽일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탈출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아관으로. 아관이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이라고 하는 거 왕이 지내는 장소로 옮기는 거를 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장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그래서 아관 파천이 일어나면서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보 을미개혁의 성격. 자, 긍정적 성격은 뭐냐면 좋은 점. 가보 을미개혁이 사실 일본에 간섭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갑신정변에서의 개혁안과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개혁안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신분제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과부 재가 허용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을 어느 정도 했지. 이게 그래도 잘 된 점, 좋은 점. 그래서 개혁안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정적, 딱 봐도 알겠지 뭔지. 일본이 간섭했잖아.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고, 그리고 민중과 유리되었다. 말하자면 백성의 의견을 들어서 개혁한 게 아니다. 네, 그런 뜻이죠. 역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은 갑신정부에서 많이 쓰니까 여기서는 민중과 유리되었다. 자, 그리고 진짜 필요한 개혁인 군사. 정말 농민이 원하는 토지. 이런 건 거의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보을미개혁의 특징 한번 살펴봤고, 뭐니 해도 시험에는 뭐 나온다? 개혁의 내용 물어본다? 특히 몇 차를 물어본다? 1차, 2차 많이 물어본다. 알겠죠?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관파천 갑시다.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그리고 잠깐 703페이지. 703페이지 보시면은 1차, 2차, 3차 가보개혁 체크가 되어 있고요. 3차가 을미개혁이죠.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김홍집 내각 정리한 거 체크되어 있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갑신정변, 동아농민운동, 가보개혁의 공통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신분제 폐지예요. 신분제 폐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여기에다가 조세제도의 개혁이 또 언급이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다시 그 세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자, 갑신정변 14개조 정당,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안, 가보개혁 홍범 14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조세제 개편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세제가 뭐 지조법 개혁, 무명 잡세 폐지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쭉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아관파천 갑시다. 자, 아관, 아라사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왕이 살고 있는 장소로 옮기는 거. 자, 처음에는 고종이 아까 억압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면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춘생문 사건이고, 여러분 책에는 706페이지에 춘생문 사건이란 게 있었어 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고종이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억류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관파천이라는 걸 사실 탈출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종을 탈출시킨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러시아가 이제 힘을 좀 세력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이 여러분 엄청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새벽까지 늦게까지 이제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거의 정오쯤 일어난대요. 아침이 없어. 일어나면 점심이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 맞아. 그런 유형의 인간이었는데, 이 러시아 공사관을 아까 제가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타는 가마가 있어요. 궁녀들이 궁궐 안에서, 궁궐이 넓으니까 타고 다니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는 여자들이 탄 거기 때문에 일본 군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열어보지 않아요. 남녀 유별하니까 열어보지 않아. 그래서 고종이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냐면 아침 일찍, 아침형 인간 아닌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궁녀가 타는 가마를 타고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탈출이 가능했어. 그렇게 탈출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지.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 봅시다. 결과가 중요하죠.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결과 친러 내각이 성립되었다. 자, 이제 다시 누구의 세력이 세졌다? 러시아 세력이 그래도 좀 세진 거죠. 왜냐면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머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친러 내각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자, 앞에서 제가 최국대우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뭐 혜택을 하나 줘야지. 그래서 러시아한테 혜택을 하나 줬는데,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난리 치면서 나한테도 줘라 이러면서 다 받아갔다고 했죠. 그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에요. 이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침탈, 뺏어간 거예요. 열강 강대국이. 자, 그런데 어떤 걸 뺏어갔냐. 예를 들면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삼림체벌권, 금광을 캐갈 수 있는 금광채굴권, 그런 거.
철도를 놓아서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철도 부설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권들을 다 나눠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나도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조항이 뭐냐? 만약에 시험에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최혜국 대우 조항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으로 규정된 조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맞아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가 규정이 됐다.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규정이 됐다는 건 일본하고 체결한 강화도 조약에는 없단 얘기네? 없단 얘기죠? 그러면 일본하고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은 뭐야?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파트 가면 좀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1883년에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개정판. 우리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고 어쨌든 다음 주에 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최초만 우리 우선 기억합시다. 최혜국 대우가 최초로 규정된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선은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로 가볼게요. 독립협회. 자, 그럼 지금 언제냐? 지금 막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지금 피신 가 있지. 일본의 영향력은 세지.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개화파 지식인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주로 개화 자강 계열의 지식인들 중심으로 만든 단체. 그게 바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자, 이제 창립 볼까요? 자, 독립협회는 서재필이라는 사람 알죠?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원래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는데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간 거지.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지식인이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신문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독립신문이에요. 자,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자,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간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독립협회 창립. 자, 그러면 독립신문 창간이 먼저? 아니면 독립협회 창립이 먼저?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신문이 먼저예요. 알겠죠? 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체가 만들어진 거지 단체를 만들어서 신문을 발행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순서상 하면은 그래서 독립협회 창립이 나중이죠. 자, 그러면 독립협회 창립은 유학자 진보적 지식인들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70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창립 동그라미 2번. 자,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이승만 등의 정동구락부 인사와 가보개혁의 주도 세력이 조직한 건양협회계 인사, 유학자,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해서 창립했다. 자, 정동구락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정동구락부가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클럽. 여기서 말하는 클럽, 춤추는 클럽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사교 모임? 약간 사교 모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외국물 좀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나 유학 갔다는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교 모임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정동구락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양협회계 인사들은 가보개혁을 주도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개화파 지식인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보자.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을 계몽이라는 게 백성들을 깨우친다, 일깨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일깨우면서 민족의식을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뭐 강연회도 토론회도 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자. 딱 그게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 진보적 지식인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도시 빈민들을 비롯한 그냥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사회 참여,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전국에 약 13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비 내면 또 참여가 가능하면서 민주적인 다수결의 방식으로 의사를 이제 존중하면서 단체를 이끌었다. 자, 지금 그런 내용이 여러분 707페이지에 독립협회 구성
이라는 이런 단원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활동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시험은 활동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 민중개몽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독립문이라는 걸 세우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독립문 나와 있죠.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은 맞이하러 나가는 영은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 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중을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에 사대한다는 뜻이었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독립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의 상징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독립문. 지금도 남아있죠.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독립관.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접대하죠. 음식 쫙 차리고. 그게 모화관. 그 모화관 자리에다가 만든 게 독립관. 그래서 이런 독립의 상징물들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회보를 발간하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되어 있죠. 자,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이제 그 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문서를 말하죠. 기관지는 독립신문이다. 맞아요? 다시,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다. 아니고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다. 이해돼요? 다시,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에요? 아니라고.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알겠죠? 지금 제가 헷갈리기 쉬운 것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런 식으로 제시문으로 나오기 쉬운 것들이니까. 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아니구나. 이게 기관지구나.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요게 기관지구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강연회, 토론회, 연설회, 신문회, 신문, 잡지, 발간, 요런 것들을 했죠. 왜냐면 민중을 계몽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계몽이 뭐냐면 깨우치게 한다, 일깨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중과 함께 뭔가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자주 국권운동으로는 구국선언 상소문.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구국선언 상소문이 나와 있는데, 자, 구국선언 상소문이라고 해서 자, 이제 고종에게 뭔가 이제 이렇게 좀 합시다.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종로에서 열린 일종의 민중집회를 말해요. 그래서 1898년에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되죠. 만민이 모였다라는 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니까 만민공동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이권침탈 저지운동. 자, 앞에서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화된 시기는 아방파천 시기. 그래서 딱 그때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열강에게 빼앗긴 이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독립문, 만민공동회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독립협회 회보, 독립문, 만민공동회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또 활동 이어서 가볼게요. 자유민권운동. 자,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 이런 것들. 자, 신체의 자유라는 건 어디 함부로 갇히지 않을 권리고, 재산의 자유라는 건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거지. 그게 재산권이에요. 자기 재산을 인정받는 거. 그래서 그런 재산권 인정.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것도 자유죠. 그래서 이런 자유를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죄형 법률주의를 강조하고, 죄형 법률주의, 영장제도 등을 중시하면서 노륙법이나 연좌법 부활을 반대하기도 한다. 자, 연좌제는 여러분 알 거예요. 연좌제가 뭐죠? 내가 잘못하면 내 주변 친척들까지 처벌받는 거. 노륙법은 아마 여러분 별로 못 들어봤을 건데, 이때 보수적 정권에서 노륙법을 부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낸 거예요. 노륙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직계,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이런 사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고 처벌이 아니고 그냥 죽여. 그게 노륙법이. 그러니까 연좌제 중에서도 좀 센 거지.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는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륙법과 연좌제 부활을 반대했다. 자,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에서는 의회를 설립해서 국민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자, 왜 우리가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다 보면은 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의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게 자강개혁운동이고,
의회 설립 운동인데 자 이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709페이지에 자 박정양 진보 내각을 수립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성돼요.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자 만민공동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관민공동회는 관리와 백성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다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면 관민공동.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왔어? 참여했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와서 참여하면 여기에서 결정된 거를 왕한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된 이런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의육조. 여러분 교재에 헌의육조라고 해서 이런 헌의육조를 결의해서 고종에게 바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관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에다가 플러스 관리들,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관민공동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돼요. 이제 이런 자강 개혁운동을 주장하면서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회식 중추원 관제라고 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고 심지어는 관선의원과 민선의원으로 다 국회의원까지 뽑아놨어요. 말하자면 나라에서 추천하는 25명,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25명이 다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제 뭐만 하면 우리나라도 의회가 생기는 거냐면 고종이 사인만 하면 돼요. 끝! 다 세팅이 돼 있었어. 그런데 막판에 가서 고종이 캔슬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가 만들어지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 반포, 시도. 시행은 아니고 시도. 그래서 실패. 결국에는 실패지. 결국에는 의회를 못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09페이지에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하여서 처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왜냐하면 고종이 사인을 안 해서. 고종이 막판에 엎어버려서. 자, 그러면 고종이 왜 막판에 엎었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수 세력의 모함이 있었는데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익명서가 이제 투서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라고 이제 투서가 들어왔냐면 독립협회가 고종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공화정은 뭐가 없다?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고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것들 봐라 나를 없애려고 그러네.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켜버리는데 이 정치라는 건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너네 해산이야 이럴 수는 없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국협회라고 하는 보부상들 중심이 된 어용 조직이 있어요. 나라에서 이제 주도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이용해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하고 있으면 가서 충돌하는 거예요. 깽판 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충돌을 일으켰지? 야, 둘 다 해산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막 밤에도 시위하고 그랬어요. 막 쉽게 말하면 막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협회를 동원시켜서 아예 해산을 시켜버리게 되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한국협회 그리고 관민공동회 의회식 중추원 관제 반포 실패. 그래서 요 관민공동회랑 중추원 관제 실패랑 그 다음에 한국협회랑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한번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독립협회 의의는 제일 중요한 게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국민을 깨우치려고 했다. 민권 신장 또는 국민 계몽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독립협회랑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민중을 바탕으로 한 백성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었다. 그래서 백성이 기반이 된다. 민중을 계몽하려 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한계.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여러분 708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주국권 운동 동그라미 3번. 자주국권 운동 동그라미 3번.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렇게 빼앗겼던 이권들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 1898년 2월에 러시아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은행 폐쇄, 일본의 석탄국 기지 반환 요구. 자, 1898년 5월에 러시아가 목포와 증남포 해역 토지 매도 요구와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뺏어간 이권을 되찾는데 특히 어느 나라가 뺏어간 이권을 꼭 찾아왔냐? 러시아. 이 독립화폐는 희한하게 러시아가 하는 거는 다 꼴보기 싫고 다 싫고 일본, 영국, 미국이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 가져가는 거 괜찮아.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자원 개발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외 인식에 있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누구만 되게 미워했다? 러시아만 되게 미워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장활동에 비판적이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의병들을 에이그 저것들은 폭도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의병활동을 폭도나 비도, 폭도나 비도는 도적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폭도들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710페이지에 보시면 한계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활동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의회설립운동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독립협회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는 대한제국부터 쭉 한번 이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